선생님, 계시는지요? 어느 깊은 가을 밤이었습니다. 전라도 강진 낡은 초가 한 채 앞에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먼 길을 걸어왔는지 신발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숨이 가빴습니다. 사리문 안쪽에서 호롱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 글을 읽고 있던 사람은 다산 정약용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선 다산 앞에 사내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남을 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도 제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저만 겉돌고 자식도 제 곁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진심을 다해도 그 진심은 늘 상대에게 닿기 전에 길을 잃습니다. 저는 어째서 이리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걸까요? 다산은 한동안 가만히 그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꾸짖음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깊은 고요함이 담겨 있었지요. 다산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려던 그 이야기를 오늘 제가 여러분께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200여 년 전 그 가을밤 다산의 대답 속에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5가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5가지를 오늘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다만 미리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5번째 지혜가 가장 뜻밖입니다. 남에게 건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건네는 말에 관한 이야기이니 부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100년의 지혜 늘 내 편입니다. 밥 먹었니? 여러분이 자식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아마 이 세 글자일 겁니다. 전화를 걸어도 밥 먹었니? 만나도 밥 먹었니? 명절에 자식이 들어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밥 먹었니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습니다. 응, 먹었어. 그리고 잠깐의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분명 보고 싶었고, 분명 걱정이 되었고, 분명 잘 지내고 있는지 마음이 쓰였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또 밥 먹었니 뿐입니다. 자식은 그 말을 듣고 생각합니다. 또 그 얘기구나. 우리는 그 반응을 보고 생각합니다. 역시 내 말은 필요 없는 거구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밥 먹었니 안에는 세상에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 건강해라는 말, 네가 걱정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이 모두 그 세 글자 뒤에 숨어 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풀어 담을 다른 말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밥 먹었니 말고 한두 마디를 더 얻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한두 마디가 멀어졌던 사람을 다시 가까이 데려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자식에게 전화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이 무엇이십니까? 밥 먹었니? 라면 숫자 1을, 다른 말이라면 숫자 1을 적어주십시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다산이 그 사내에게 들려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평생 믿어온 한 가지 오해를 깨뜨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고 말입니다. 입담 좋고 재치 있고 어떤 화제가 나와도 막힘없이 풀어내는 그런 사람을 보면 나는 왜 저렇게 못하나 싶어 작아집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정말로 마음을 의지했던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말이 청산유수처럼 흘러나오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말수는 적어도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던 사람, 화려하지는 않아도 한마디의 진심이 묻어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화려한 말솜씨로 열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대접을 받았다고 느끼느냐? 오직 그것으로 열리고 닫힙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장 깊이 감동하는 대접은 비싼 선물도 아니고 큰 도움도 아닌 자기의 체면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커다란 비밀이 있습니다. 노자라는 옛 현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상선약수, 가장 높은 선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물은 늘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어디에서도 다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것이 물을 찾아옵니다. 목마른 짐승도 뿌리 깊은 나무도 사람도 결국 물이 있는 곳으로 모여듭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세상 모든 것이 물을 찾아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도 꼭 이와 같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서는 사람이 떠나지만 상대를 높여주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저절로 모여듭니다. 이것을 오늘 세워주는 말이라 부르겠습니다. 상대의 체면을 살려주고 상대를 빛나게 해주고 무너질 뻔한 자리에서 슬그머니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2이 되신 박재호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건설회사에서 부장까지 지내고 퇴직하신 뒤 사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들어가셨습니다. 할 일도 없는데 가만히 있기가 답답해서 그래도 무언가 해보자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회의에 나갈 때마다 최 씨라는 한 분이 박재호 씨가 무슨 말만 꺼내면 번번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말투도 날카롭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왜 저러나 싶어 속이 상했지요.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면 내가 뭘 잘못했나 곱씹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재호 씨가 다른 주민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 씨의 아내가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최 씨는 회의에 빠지지 않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그 말을 듣고 나서 박재호 씨는 한 가지를 알아챘습니다. 최 씨가 회의 때마다 종이컵 2개의 보리차를 받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앞에, 하나는 옆 빈자리에. 전에는 아내가 늘 바깥 복도에서 회의가 끝나기를 기다리곤 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요. 아내가 떠난 뒤에도 최 씨는 그 빈자리에 찻잔 하나를 놓는 버릇을 여전히 고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빈 찻잔 하나가 때로는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빈자리를 알아본 사람이 그의 곁에 앉은 것이죠. 다음 회의 때였습니다. 최 씨가 주차장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솔직히 다른 위원들은 반대쪽이었고 분위기가 어색해졌지요. 그때 박재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최 선생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봅시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대단한 찬사도 아니고 길게 편을 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 앞에서 최 씨의 체면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용히 손을 내민 것이지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최 씨가 박재호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조금 붉어져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누가 제 편을 들어주시니까 이게 참 그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날 이후 아침마다 아파트 단지 한 벤치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보리차를 마시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찻잔은 여전히 2개였지만 이제는 빈자리가 아니라 새 친구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재호 씨가 대단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무너질 뻔한 한 사람의 체면을 조용히 받쳐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수개월 동안 날카로웠던 한 사람의 마음을 단번에 풀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깎아내린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너질 뻔한 자리에서 조용히 손을 내밀어 세워준 사람도 평생 잊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면이라는 것은 뼈보다 단단해집니다. 살아온 세월이 있고 지켜온 자존심이 있으니 남들 앞에서 깎이는 일을 젊을 때보다 훨씬 더 깊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사이에 틀어짐은 따지고 보면 대단한 이해관계 때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 말이 무시당했다. 나를 가볍게 보았다. 그 한 가지 때문에 몇 년을 등지고 삽니다. 거꾸로 말하면 바로 그 체면을 살려주는 한마디가 어떤 값진 선물보다 깊이 마음을 얻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빠지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바로 짚어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고치고 일도 바르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실수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 정확히 짚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그 순간 진짜 필요한 것은 빠져나갈 길 하나입니다. 길에서 넘어진 사람에게 당장 해야 할 일은 어디를 헛디뎠는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구분해 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워주는 것과 참고 견디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세워주는 것은 내가 단단한 자리에 서서 상대에게 손을 내미는 일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은 내가 깔린 채로 상대의 무게를 떠받치는 일입니다. 둘은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속이 단단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공을 잡으려고 손을 움켜쥐면 사람이 떠나고 공을 내려놓으면 사람이 모입니다. 물을 주먹으로 쥐면 다 새어나가지만 손바닥을 펴서 가만히 받치면 도리어 고입니다. 남에게 공을 돌리는 그 너그러움이 끝내 나를 가장 높은 자리로 데려갑니다. 그러니 혹시 누군가를 세워주는 일이 지는 것처럼 느껴지셨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불안한 사람, 속이 허한 사람은 절대 남을 세워주지 못합니다. 남이 올라가면 내가 작아지는 것 같아 견디지 못하니까요. 남을 세워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미 충분히 크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워주는 말이 어째서 그토록 사람의 마음을 깊이 움직이는 걸까요? 그 뿌리를 한층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가장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자기가 여기 있다는 것을 누군가 알아봐 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나라는 사람이 아직 쓸모가 있다는 것, 누군가 그것을 알아주기를 사람은 갓난아기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목마르게 바라며 살아갑니다. 미국 UCLA 대학의 뇌과학자 나오미 아이젠버거 교수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간단한 공 던지기 게임을 하게 하면서 중간에 일부러 한 사람을 끼워주지 않고 빼돌렸습니다. 따돌림을 당한 사람의 뇌를 촬영해 보았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몸에 물리적으로 통증을 느낄 때 반응하는 뇌의 부위가 똑같이 활성화된 것입니다. 쉽게 풀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는 느낌. 내가 없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는 그 쓸쓸함은 단지 기분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그것을 진짜 통증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은 것처럼 아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알아봐주는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일터에서 물러나면 의견을 묻는 사람이 없어지고 자식들은 제 살기 바빠 크고 작은 일을 알아서 정해놓고 통보만 합니다. 아버지는 편히 계세요라는 그 한마디가 배려인 줄은 알지만 어쩐지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다정하게 불러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금방 떠오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빈자리가 바로 오늘 이야기가 채우려는 자리입니다. 바로 여기에 커다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모두가 알아봐 주기를 목말라 하는데 정작 알아봐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그러니 만약 누군가 나타나 그 목마름을 채워준다면 사람은 사막에서 만난 샘물처럼 그 사람에게 빨려들듯 마음을 열게 됩니다. 말을 잘하든 못하든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알아봐 준 사람, 내 존재를 귀하게 대해 준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이 원리를 가슴에 새기고 나면 이제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한결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일은 결국 내가 먼저 상대를 알아봐 주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알아봐 준다는 것이 막연히 좋은 말을 건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알아봐 주는 말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두루뭉술한 칭찬은 힘이 없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68 되신 윤순자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초등학교 교단에서 보내신 분이었지요. 퇴직하고 5년이 지나면서 윤순자 씨는 자기가 조금씩 세상에서 지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미국에 있는 딸은 한 달에 한 번 전화가 올까 말까. 이웃과 마주치면 가벼운 목례만 주고받을 뿐 누구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윤순자 씨가 산책을 하다 골목 어귀의 작은 꽃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새로 들어온 꽃집이었는데 아직 동네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젊은 여자가 혼자 꾸려가는 가게였지요. 그 젊은 주인이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더니 윤순자 씨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오늘 목도리 색이 참 따뜻해 보여요. 매일 이 앞을 지나가시는데 걸음이 항상 반듯하셔서 늘 눈에 들어왔어요. 윤순자 씨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몇 초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었구나. 매일 이 길을 지나가는 나를 내 걸음까지도 알아봐주고 있었구나. 그날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목에 감긴 붉은빛 목도리를 가만히 만지며 문득 이 목도리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사주신 것이라는 걸 떠올렸습니다. 오래된 것이라 올이 풀린 데도 있었지만 매일 아침 그것을 두르고 나서는 것이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한 번도 그 목도리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꽃집 아가씨가 처음이었지. 그날 이후 윤순자 씨는 산책길에 그 꽃집에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인사만 하다가 차를 한 잔씩 나누게 되었고 어느새 젊은 꽃집 주인의 살림 고민까지 들어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윤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나를 본 거예요. 내가 나를 잊어가고 있을 때 그 아이가 먼저 나를 알아봐 준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봐주는 사람 앞에서 비로소 살아납니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두루뭉술한 말은 인사치레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오늘 목도리 색이 따뜻해 보인다는 구체적으로 한 곳을 짚어주는 말 한마디는 세상에서 나 하나만을 위한 말이 됩니다. 사람은 빈말에는 움직이지 않지만 나만을 향한 진짜 관심 앞에서는 무장해제됩니다. 그리고 알아봐주는 말 가운데 가장 힘이 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 덕분이라는 말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 한마디는 상대의 존재 자체에 무게를 실어주는 말입니다. 내가 있었기에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 그것은 곧 내 존재가 귀하다는 선언이니까요. 우리 세대는 이 말에 유독 인색합니다. 고맙다는 말, 내 덕분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이 낯간지럽고 쑥스러워서 평생을 가슴에 묻어둡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를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평생을 이 집 저 사람을 위해 살았는데 아무도 내 덕분이라는 말 한마디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가슴 속에는 내가 헛산 건가 하는 물음이 돌덩이처럼 쌓여갑니다. 그러니 미루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있는 그 덕분이라는 말을 살아있을 때 건네십시오. 아이고, 그런 말을 뭘 하며 손사래를 치더라도 그 사람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평생 기다려온 물 한 모금이 닿는 순간일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따뜻한 말에 인색했던 것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은 언제나 가득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말로 옮기는 법을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을 뿐입니다. 배우지 못한 것은 흠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밥 먹었니 뒤에 한마디만 더 얹으면 됩니다. 오늘 목도리가 참 따뜻해 보인다는 말, 내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말, 지난번 병원 다녀온다 했는데 어디 아픈 데는 좀 어떠냐는 말, 크지 않은 한마디가 얼어붙은 사이를 녹이는 첫 물줄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부탁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 곁에 가져다 놓는 힘이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가겠습니다. 알아봐주는 말이 상대를 향해 내가 비추는 빛이라면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그 빛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비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빛나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일. 그것이 물어봐주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한 가지 습관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어진 만큼 가슴속에 쌓인 이야기도 많아졌으니까요. 누구를 만나면 나도 모르게 내가 겪은 일, 내가 아는 것, 내가 옳다고 믿는 것부터 풀어놓게 됩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꺼내도 그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나는 어느새 그래 나도 그런 적 있어 하면서 내 이야기로 끌어옵니다. 악의가 아닙니다. 그저 내 안에 할 말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 쪽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내 이야기를 꺼내려다 번번이 막히고 결국 상대의 긴 이야기만 듣다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지요. 저 사람과는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고. 여기에 또 하나의 습관이 겹칩니다. 자식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 마음을 듣기 전에 먼저 충고부터 꺼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진작 그랬어야지. 친구가 속상한 일을 털어놓으면 공감보다 먼저 해결책이 나갑니다. 자네가 애를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래 하고 진단부터 내려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 믿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요. 그러나 듣는 사람에게는 정반대로 닿습니다. 위로받으려 꺼낸 이야기에 도리어 평가가 돌아오면 그 사람은 다시는 속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한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다 큰 딸이 저녁에 전화를 걸어 회사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다며 목소리가 젖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내 자식이 울고 있으니 어떻게든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곧장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랬어? 그 회사 처음부터 별로라고 했잖아. 진작 옮기지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뜩이나 속상한데 결국 그게 다 내 잘못이라는 말로 들립니다. 알았어, 엄마 끊을게.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가 끊깁니다. 다음부터 다른 속상한 일이 있어도 어머니에게 전화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 딸이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의 충고가 먼저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딸이 그 순간 원했던 것은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많이 속상했겠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충고는 머리에 닿지만 공감은 가슴에 닿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머리로 고마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으로 고마워하는 사람 곁에 머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말을 줄이고 상대에게 물어주면 됩니다. 자기 이야기는 적게 하고 상대가 신나게 이야기를 풀어놓도록 자리를 깔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사람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74시 되신 이동규 씨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시내버스 운전을 하셨던 분입니다. 30년 넘게 같은 노선을 달리며 새벽 첫 차부터 밤 막차까지 말 그대로 핸들 하나로 한평생을 버텨오신 분이지요. 퇴직하고 나서는 시골 작은 읍내에서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요.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전화가 오면 늘 같은 순서였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네. 필요한 거 있으세요? 없다. 네, 알겠습니다. 바빠서요. 끊을게요. 3분이 채 안 되는 통화가 끝나면 이동규 씨는 한참 동안 꺼진 전화기를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이동규 씨가 한 가지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아들이 전화하면 언제나처럼 네 괜찮다 하고 끊는 대신 내가 먼저 물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버지 건강하시죠? 로 시작했지요.
이동규 씨는 그래 괜찮다라고 대답한 뒤 한 박자를 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 요즘 비가 많이 온다던데 출근할 때 우산은 잘 챙기고 다니냐? 내가 어릴 때 비만 맞으면 코감기부터 걸리던 애였거든. 전화 너머에서 아들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것까지 기억하세요? 그날 통화는 40분이 넘었습니다. 아들이 직장에서 힘든 일, 결혼 생활의 고민, 어릴 때 아버지 버스에 몰래 타보고 싶었던 이야기까지 쏟아냈습니다. 이동규 씨는 대단한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하고 들어주었을 뿐입니다. 이동규 씨의 방 한쪽 벽에는 작은 옷걸이가 하나 걸려 있는데 거기에 파란색 접이식 우산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때 아버지 버스에 놓고 내린 것인데 이미 살이 2개가 부러져 쓸 수도 없는 것을 이동규 씨는 20년 넘게 그 자리에 걸어 두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비만 맞으면 코감기부터 걸리던 애아버지는 그 시절의 아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도 3분이 아니라 한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은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되셨어요?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왜 이렇게 힘이 셀까요? 당신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자연스럽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 그래요. 하고 곧장 내 이야기로 넘기지 말고 그 사람의 이야기 안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물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이 한 걸음이 듣는 척하는 사람과 진짜 마음을 나누는 사람을 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일에 대해 묻는 것을 넘어 마음을 물어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전화할 때 우리는 밥은 먹었냐, 돈은 괜찮으냐, 일은 어떠냐 사실만 묻습니다. 물론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요즘 내 마음은 좀 어떠냐? 힘든 일은 없고 이 물음은 다릅니다. 내가 하는 일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궁금하다는 뜻이니까요. 밖에서는 어른 노릇을 하느라 무너져도 내색 못하는 것이 우리 자식들입니다. 세상 누구도 마음까지는 묻지 않는데 부모만은 내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물어봐 준다는 것, 그 한마디에 다 큰 자식도 코끝이 시큰해집니다. 손주와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어른 말 잘 들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말만 하면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잔소리하는 어른으로만 여기고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대신 물어주면 달라집니다. 요즘 뭐가 제일 재미있니? 친구들하고 뭐하고 노니?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이렇게 그 아이의 세상을 궁금해해주면 아이는 신이 나서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게 됩니다. 세대 차이라는 벽은 가르치는 말로는 결코 넘을 수 없지만 물어봐주는 말 앞에서는 슬그머니 낮아집니다. 그리고 물어준 다음에는 한 가지를 꼭 지켜야 합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대답을 고르는 동안에 그 잠깐의 침묵을 우리는 어색해서 견디지 못하고 자꾸 내 말로 메워버립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야말로 상대의 마음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일수록 사람은 바로 입을 떼지 못합니다. 한참을 망설이고 말을 골라야 합니다. 그 머뭇거림을 우리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면 어렵게 열리려던 마음이 다시 닫혀버립니다. 물어놓고 기다리는 그 시간을 빈 시간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상대의 마음이 차오르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만나면 내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하나를 물어주십시오. 상대가 대답하면 한 번 더 이어서 물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되셨어요? 이 한마디를 입에 붙여보십시오. 하루에 10분이면 됩니다. 5분도 괜찮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곁에 사람들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알아봐주고 물어봐주고 세워주고 결국 말을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닌가?
그러면 나처럼 말주변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나. 그래서 네 번째 이야기는 조금 뜻밖의 방향에서 시작합니다. 말을 잘하는 법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산과 해장 스님의 이야기를 잠깐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앞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벗이 되었는지를 말씀드렸지요. 유학자와 승려, 만나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이가 다산이 먼저 상대를 알아봐주는 한마디로 평생의 동무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우정에서 가장 깊은 시간은 사실 말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다산의 글에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두 사람은 차를 끓여놓고 마주 앉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유배지의 고요한 아침, 작은 방에서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그저 나란히 앉아 있었던 것이지요. 거기에 대단한 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곁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두 사람에게는 가장 깊은 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도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것은 할 이야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말을 넘어선 자리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명희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1이신데 남편 정 씨가 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고 나서 김명희 씨는 할 수 있는 말을 다 했습니다. 여보 힘내요. 우리 아직 괜찮아요. 아이들이 다 잘 될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희망이 있다고 했잖아요. 눈을 뜰 때마다 남편에게 좋은 말을 하나라도 더 건네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돌려 벽을 보았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김명희 씨가 무슨 말을 해도 정 씨는 입을 다문 채 천장만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김명희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병실 한쪽에 놓여있던 파란 플라스틱 의자를 침대 곁으로 끌어다 놓고 가만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불 밖으로 나와 있는 남편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병실에는 복도의 먼 발자국 소리와 기계 돌아가는 낮은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때 정 씨의 손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아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눈 한쪽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단 이후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김명희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100마디를 할 때는 그 이가 듣지 않더니 내가 입을 닫으니까 그 이가 비로소 들었어요. 내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내가 거기 있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 파란 플라스틱 의자는 원래 정 씨가 바닷가에 나가 낚시할 때 쓰던 것이었습니다. 접어서 어깨에 메고 방파제로 나가던 그 의자를 김명희 씨가 병원에 가져왔습니다. 병실에서 이 의자에 앉으면 그이가 바다 냄새를 조금이라도 떠올리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지요. 가만히 잡은 손이 100마디 말보다 따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침묵을 아는 사람은 이미 말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여러 연구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넘게 이어온 행복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에서 오래 함께한 부부들을 관찰했더니 두 사람의 유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신호는 달콤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그 편안한 침묵이 가장 깊은 유대의 증거였습니다. 쉽게 풀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말이 없어도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만큼 깊이 이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 주변이 없어서 사람을 얻지 못했다고 여기신 분들께 오늘 이 한마디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맞은 말을 찾지 못하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말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저 곁에 있어 주십시오. 손을 잡아 주십시오. 그 침묵 안에 이미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떠나지 않는다 라는 가장 깊은 말이 담겨 있습니다. 텃밭에 씨를 뿌려본 분은 아실 겁니다. 씨를 심고 나서 매일 흙을 파헤쳐 싹이 났나 들여다보면
그 씨앗은 끝내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그리고 가만히 기다려야 합니다. 씨앗에게는 흙 속의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어둠과 침묵 속에서 제 힘으로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이지요. 사람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을 건넨 뒤에는 씨앗에게 하듯 기다려 주십시오. 당장 반응이 없어도 마음이 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흙 속에서 천천히 껍질을 깨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까지 4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세워주는 말, 알아봐주는 말, 물어봐주는 말, 그리고 침묵의 말 모두 상대를 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마지막 5번째 이야기는 방향이 다릅니다. 밖을 향하던 시선을 이제 안으로 돌려보려 합니다. 상대에게 건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건네는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자기 자신에게 몇 번이나 말을 거십니까? 소리 내어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그 첫 생각, 거울 앞에 서서 참 늙었다 하는 그 한숨, 자식에게 전화하려다 괜히 폐 끼치는 거 아닌가 하고 손을 내려놓는 그 망설임, 밤에 누워서 나는 이제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천장을 올려다보는 그 생각,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자기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의 대부분이 자기를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짐이 되지 말아야지, 폐를 끼치면 안 되지,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해야지. 이 말들이 얼마나 차가운 말인지 우리는 미처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너무 자주 해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겨울 찬바람에 익숙해지면 추운 줄도 모르듯이 우리는 자기에게 차가운 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차가운 줄을 모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아끼는 누군가가 나는 아무 쓸모도 없어, 나는 짐이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말할 겁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그런 말 하지 마.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이 그 말을 할 때는 아무도 말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당신은 귀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직접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에게 먼저 건네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세상 모든 것이 물을 찾아온다고. 그런데 그 물이 처음부터 말라 있으면 아무 것에게도 흘러갈 것이 없습니다. 내 안이 메마르면 남에게 건넬 따뜻한 말도 마릅니다. 남을 알아봐 주려면 먼저 나를 알아봐 주어야 합니다. 남에게 당신 덕분이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그래, 나는 여기까지 잘 왔다 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전라도 전주에 사시는 신병철 씨라는 분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올해 76이 되신 평생 목수일을 하신 분입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자식들이 모두 제 살 길을 떠난 뒤 혼자 작은 집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새벽 5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목수 시절 몸에 밴 습관이었지요. 그런데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작업장은 이미 접은 지 오래였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부엌에 혼자 앉아 물을 한 잔 마시며 신병철 씨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제 더 살아서 뭘 하나, 괜히 자식들 집만 되는 건 아닌가? 어느 일요일 오후 큰아들 집에 맡겨둔 8살 손녀가 놀러왔습니다. 아이가 거실을 두리번거리다가 신병철 씨가 심심풀이로 깎고 있던 나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이 할 일을 찾지 못해 마당에 굴러다니던 나무 토막 하나를 주워다 대패로 밀고 있었을 뿐이었지요. 할아버지, 이거 뭐 만드는 거예요? 신병철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심심해서 깎는 거야. 아무도 안 쓸 거야. 손녀가 나무 토막을 이리저리 들여다보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로 새 하나 만들어 주세요. 새 만들 수 있지요. 신병철 씨는 손녀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래간만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만들어줄 수 있느냐고, 할 수 있지요?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신병철 씨는 그 나무 토막을 들고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녹슨 조각칼을 꺼내고 오래간만에 나무의 결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며칠에 걸쳐 조금씩 깎아 나갔습니다. 다음 주에 손녀가 다시 왔을 때 손바닥만한 작은 새 한 마리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날개를 활짝 펴고 막 날아오르려는 모양이었지요. 손녀가 그 새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새 이름 뭐예요? 이름은 없다. 그러면 내가 지어줄게요. 이 새 이름은 할아버지, 왜? 작고 또 작은데 날 수 있잖아요. 작아도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새처럼요. 스스로에게 한마디 건네는 것이 어쩌면 오늘 가장 용기 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신병철 씨는 잠자리에 들면서 오랜만에 다른 말을 자기에게 건넸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만들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 그 뒤로 신병철 씨는 동네 아이들에게 나무 장난감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나무 깎는 법을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매일 오후 작은 작업장에 서너 명의 이웃이 모여 나무를 깎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신병철 씨는 요즘 아침마다 눈을 뜨면 혼잣말처럼 이렇게 되뇌인다고 합니다. 오늘도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다산 정약용도 그러했습니다. 유배지 강진에서 다산은 세상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벼슬도 명예도 가족 곁에 있을 자유마저도 빼앗겼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원망과 자기 연민 속에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나 다산은 그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책을 쓰고 차를 기르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자기 존재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남이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외진 유배지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도리어 500여 권의 책을 남기며 조선 최고의 학자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원호재 아쇼긴 사인지에 어진 마음이 먼 곳에 있느냐 내가 어질고자 하면 어진 마음은 이미 여기 와 있다 라는 뜻입니다. 따뜻함은 먼 데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따뜻해지기로 마음먹는 그 순간 따뜻함은 이미 내 안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네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는 줄곧 상대에게 다가가라. 먼저 손을 내밀라. 봄볕처럼 비추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관계에서 그것은 참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관계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 혹시 아무리 따뜻하게 다가가도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상처뿐인 사람이 있습니까? 오랜 세월 참고 맞추어 왔는데 여전히 나를 깔보고 여전히 나를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평생을 그 사람에게 맞추며 살아왔는데 돌아보면 한 번도 나를 사람 대접해 준 적이 없는 그 관계. 그런 관계에까지 봄볕을 비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 세상을 살리지만 그 물을 담을 그릇이 깨져 있으면 아무리 부어도 새어나갈 뿐입니다. 깨진 그릇에 한없이 물을 붓는 것은 너그러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말리는 일입니다. 이른 이놈은 지금 여러분은 더 이상 아무에게나 참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안 가겠다고 이제는 내 마음이 편한 곳에만 머물겠다고 결정하는 것.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사랑입니다. 따뜻한 말을 건넬 첫 번째 상대는 남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는 충분히 살았고 충분히 견뎠고 충분히 귀한 사람이다. 이 한마디를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건네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30초만 멈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속으로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어제 하루도 잘 살았다. 나는 오늘도 여기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혹시 잊으실까 싶으면 작은 종이에 적어 머리맡에 붙여두십시오. 열흘만 이어보시면 그 한마디가 하루를 여는 가장 따뜻한 인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의 말은 밖에 나가서도 다릅니다. 아니, 따뜻한 사람의 말은 애쓰지 않아도 따뜻함이 배어 나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다산이 그 가을밤 사내에게 들려준 이야기의 줄기를 하나하나 되짚어 봅니다. 첫째, 세워주는 말.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세상 모든 것이 물을 찾아옵니다. 상대의 체면을 살려주고 공을 돌려주고 무너질 뻔한 자리에서 조용히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 사람은 평생 마음을 엽니다. 둘째, 알아봐주는 말. 사람은 자기를 봐주는 사람 앞에서 비로소 살아납니다. 두루뭉술한 칭찬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 곳을 짚어주는 말, 당신 덕분이라는 말이 얼어붙은 마음에 닿는 첫 물줄기가 됩니다. 셋째, 물어봐주는 말.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은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되셨어요? 입니다. 내 말을 줄이고 상대에게 물어주는 것, 그리고 대답을 기다려주는 것, 그것만으로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엽니다. 넷째, 침묵의 말. 가만히 잡은 손이 100마디 말보다 따뜻할 때가 있습니다. 말이 떠오르지 않는 날에는 곁에 있어주는 것 자체가 가장 깊은 말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나에게 건네는 말. 남에게 물을 건네려면 내 안이 먼저 차 있어야 합니다. 어제 하루도 잘 살았다. 나는 오늘도 여기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한마디를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건네는 것이 모든 따뜻한 말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 처음 약속드렸던 한 구절을 남겨드리겠습니다. 다산의 정신에 기대어 옛사람이 남긴 네 글자입니다. 언니심성. 한 글자씩 새겨보겠습니다. 말씀언, 할위, 마음심, 소리성. 말은 마음의 소리라는 뜻입니다. 이 네 글자 안에 오늘 이야기 전부가 들어있습니다. 세워주는 말도, 알아봐주는 말도, 물어봐주는 말도, 침묵도, 나에게 건네는 말도 결국 뿌리는 하나입니다.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표현이 서툴러도 따뜻함이 그대로 건너갑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그럴듯한 말도 빈말로 들통이 납니다. 그러니 오늘 배운 5가지를 입에 바르는 기술로 쓰지 마십시오. 말을 바꾸려 애쓰기 전에 먼저 마음을 데우십시오. 마음이 따뜻해지면 말은 저절로 따뜻해집니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따뜻한 물 한 잔 같은 사람이다. 이 한 문장을 오늘 밤 자리에 누우시며 가만히 되새겨 보십시오. 내일 아침 여러분의 입이 한결 따뜻하게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동안 떠오른 얼굴이 한 사람쯤 있으실 겁니다. 서먹해진 자식일 수도, 멀어진 친구일 수도, 오래 등진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평생을 곁에서 함께 했으면서도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건네지 못한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 배운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요즘 내 마음은 어떠냐는 한마디, 당신 덕분이라는 한마디, 그동안 고마웠다는 한마디, 전화 한 통이 어려우시면 짧은 문자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물줄기 하나를 내었다면 여러분 곁에도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실 겁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온 친구에게, 형제에게 이 영상을 한번 보내주십시오. 때로는 영상 하나를 건네는 것도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안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떠올린 그 한 사람에게 건네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십시오다. 적지 못하시면 한마디만이라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같은 세월을 건너온 사람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같은 마음을 안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이야기를 마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가을밤 다산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난 사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올 때만 해도 짙은 그늘이 드리워 있던 얼굴이 호롱불 아래에서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사내가 깨달은 것은 대단한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타고난 재주가 아니라 그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먼저 건네는 데 있다는 그 단순한 진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사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래 등지고 지내던 사람을 찾아가 그동안 참 고마웠다는 한마디를 건넨 것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얼어있던 두 사람 사이에 작은 물길 하나를 냈습니다. 그 물길은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 사내와 같은 자리에 서 계십니다. 다산의 이야기를 들은 그 자리에 이제 남은 것은 집으로 돌아가 한 사람에게 한마디를 건네는 일뿐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날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조금 더 짧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한마디를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에 보면 해야지, 마음이 좀 풀리면 해야지. 그렇게 미루다가 끝내 건네지 못한 채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가슴을 치는 일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물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낮은 곳이 있으면 그저 조용히 흘러갈 뿐입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따뜻한 물 한 잔이 흘러갈 때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오래 살아오셨고 충분히 많이 견디셨고 충분히 깊은 마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 마음을 이제 말에 담으실 줄도 아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지나온 그 어떤 시절보다 따뜻하고 품위 있게 무르익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00년의 지혜, 오늘도 내일도 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